첫 번째 이슈는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두 인물 요새 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행보를 총선과 관련 지어서 해석하는 정치권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입니다. 장관들과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여기 일단 사진을 봐주시면요. 국회 앞에 한 한식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관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해 부총리도 보이고요. 여기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 등등 여러 장관들이 모습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이해찬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여당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은요. 공무원 군기 잡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내일 오늘도 또 만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장관들을 좀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4차례, 5차례 이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레이 오찬을 시작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기사하고 좀 결이 다르죠? 여기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밥 먹자 부르자 장관들 조짜서 참석. 어제 이제 오찬을 밥 먹자라고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장관들이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해찬 대표를 만나는 걸 조를 짰다라고 또 묘사를 했네요. 경향신문 기사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역시 사진을 싣고 있고요. 여기 사진 보니까 좀 설명이 나와서 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쪽 보시면 어제 참석자들이 이렇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등,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도 이쪽에 보이는군요. 이렇게 장관 넷, 그리고 이해찬 대표, 이 모습이 사진에 실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또 지나간 소식을 또 곁들여서 보도하고 있어요. 한국당이 얼마 전 산불 대책회의 때 차관들을 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한 명도 안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해찬, 그다음에 장관 18명, 25일까지 릴레이 오찬이다. 여당, 선거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요. 여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장관 군기 잡게 나서 관권 선거 시도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또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오찬이 끝나고 오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야당에 또 반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거의 대부분이 국회 정상화 통해서 조속한 추경 통과 요청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안건을 예정하고 만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구체적 내용들의 시급성을 각부 장관님별로 일일이 언급을 하셨고요. 격려인지 공무원 군기 잡기인지는 장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간의 관권 선거, 본원 유착 의혹이 파다한 마당에 이해찬 당대표가 굳이 정부 부처 장관들을 줄줄이 소환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자유한국당은 수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들 정권 이익 계산기 두드려서 출석시키고 안 출석시키고 이것이 도대체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요. 네, 뭐 3가지 영상 잇따라 봤습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님. 네. 총선이 다가오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는 사실은 여당 대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강한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가요? 야당의 비판 거셉니다. 장관들을 그렇게 줄줄이 불러서 밥 먹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비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예. 저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예. 청와대와 정부와 예. 여당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현 시국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예.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예. 어제 잠깐 여러분이 오셨는데 한번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사회 관련
된 장관들이 그러네요. 다 오셨습니다. 어제는 사회 분야 장관들이었네요. 예, 예.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 이게 원래 30일 날 하기로 했는데 예. 헝가리 다뉴브강에서의 불행한 일 때문에 연기가 된 거고요. 우리 야당에서 공무원 군기잡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보고 있으면 이건 자연스러운 식사 자리고 서로가 국정을 논하는 자리지 예. 이것을 통해서 무슨 공무원들이 군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는 아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정말로 국가 경제를 예.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의 대화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예.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정책위 의장이든 그리고 각 상임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든 예. 정부의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장관뿐만 아니라 민생의 목소리도 듣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되고요. 이것을 아까 또 민경욱 대변인께서는 예. 본원 유착이다. 예. 그런 말씀도 하시고 관건 선거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용어예요. 지금 21세기에 예. 어찌 관건 선거가 있을 수 있겠고 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예. 본원 유착 아마 우리 그 MBN도 그렇지만 예. 지금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 권원 유착, 관권 선거, 예, 예. 줄 세우기 이런 구시대적이면서 국민의 정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용어들을 계속 남발하는 것이 예. 뭐 막말 퍼레이드도 좀 있어 왔지만 예. 계속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좀 안타깝고요. 예. 긍정적인 모습은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응해주시는 게 국민의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정부의 자연스러운 소통인데 그냥 소통으로 좀 봐달라. 그거를 왜 군기잡기로 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은 또 추경을 앞두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아까 경제 성장률 0.1% 저하 얘기도 나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성장률이 점점 예.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더불어 이런 산업의 큰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전환이 되는 예. 그런 시기에 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여당의 대표와 정부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호 의원님의 말씀을 옆에서 곰곰이 듣고 있는 김연아 의원님 뭔가 하실 말씀이 많은 표정으로 지금 듣고 계셨어요. 자, 어제 그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냥 밥 먹었다고 지금 예. 김병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예. 그냥 밥 먹은 것 치고는 변명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밥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예.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예. 그냥 먹은 밥이었을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낳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자료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지난 자유한국당이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 민생대책회의를 소집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회의 시작 전에 모두 다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저 식사 장면의 기사를 보면서 예. 역시 장관들이 예. 민생보다는 내 밥이 더 중요하구나. 오. 자기들 밥 먹는 자리에는 저렇게 먼 여의도까지 오고 예. 또 야당 원내대표가 예. 소집한 회의에서는 모두 다 불참을 했죠. 그럼 그때 당시에 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오찬 자리를 좀 마련하실 수 글쎄요, 있겠어요. 제가 딱 저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예. 밥을 준비 못해서 예. 차관님들이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시간 내기는 점심때가 좀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저는 예. 아까 김병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저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 특히 이제 지금 강원 산불 주민들 같은 예.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3번 정도 걸쳐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음성을 들었었는데요. 지금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 예비비 지급을 통해서 당장 국민들이 예. 피해 복구와 관련된 그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예비비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추경을 얘기하고 예. 또 그것도 야당이 소집한 회의에는 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예. 정말 민생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얼마 전에 그 양정철 의원과 서훈 국정원장의 좀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예. 기사가 저도 이루어졌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미 민생보다는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쪽에서는 국정원장 또 요즘 지자체 연구원장, 지자체장들 만나고 계시고요. 또 여당 대표는 지금 각 장관들 만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선거 얘기를 꼭 대놓고 해야지 선거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전반적인 이런 여당과 청와대의 분위기는 이미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걸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모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같은 장면인데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정우가 해설위원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 정치적 개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당정이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은 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원래 당정 협의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그렇죠. 것이죠. 당정 협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정치적 해석을 좀 증폭시키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나려고 했을 때는 왜 안 했느냐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섭섭함이 지금 여러 가지 일부 언론과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또 당정 간의 엇박자다. 여러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선 또 전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당과 정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정치적인 복선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당 대표와 장관이 만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만 보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고 부연한다면은 저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관료 입장에서는 여든 야든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 때도 좀 더 원활하게 만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당연히 지금 여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또 뭐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 속에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의 만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시각과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섭섭함과 뭐 이해되는 측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섞여 있어서 역시 좀 복잡하니까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그림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 소식 계속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봐주시죠. 역시 여당의 이 인물 역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최근에 취임한 원장 얘기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만났습니다. 사실 집권여당, 그제죠. 싱크탱크,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와 그다음에 경기도의 역시 싱크탱크의 무슨 제휴 문제 이런 걸 논의한다는 이유로 만났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한밤 소주잔 대화다. 총선 대선 승리 큰 집지나. 서울신문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좀 하고 있군요. 일단 양정철 원장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최측근, 뭐 복심,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과는 그다지 좋지 않은 관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관계였어요. 서울신문은 그 관계를 문팬의 적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이렇게까지 묘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살가운 만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3일 모습인데요. 내용 좀 보시죠. 싱크탱크 간 협약식에서 우리 지사님, 우리 원장님 이렇게 아주 살뜰하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머리가 거의 닿죠 지금 인사를 할 때.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잠깐 만나서 면담을 한 뒤에 이재명 지사가 저녁은 어찌 하시냐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뭐 함께 하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한밤 소주잔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친문, 비문, 벽 허물어 뭉쳐야 한다. 그리고 뭐 분열은 자행이다. 이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뭉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요. 다음 주에는 경남, 이른바 PK로 부산 경남으로 내려가서 PK로 내려가서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난다. 역시 그런데 여기 김경수 지사도 또 대권 주자로 항상 거론된 인물이라서 또 다른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두 사람의 만나는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박원순 시장님께 인사드리러 왔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 박 시장님은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 정책의 보고이시고 아이디어 뱅크이시고 저희 지사님은 우리 지사님. 제가 경기 도민이고 수원 시민이고 우리가 뽑은 우리 지사님. 우리 원장님인데 우리 원장님이죠. 그 지사님이 갖고 계신 또 획기적인 발상, 담대한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저희 그 민주연구원이 여러 가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나라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을 좀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뭐 선거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뭐 시범적으로 하거나 또는 앞으로 할 일들을 연구원에서 많이 받아주시면 저희도 영광이고. 당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정책으로 정당의 싱크탱크나 민간의 싱크탱크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함께하자는 초당적인 뜻이니까요. 전혀 그렇게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지만 신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총선 대선 승리 큰 집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정철 원장의 만남 그리고 뭐 소주잔 회동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 서울신문 해석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면 좀 너무 같다고 보세요? 근데 저도 지금 양정철 원장이 각 도지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정책을 같이 조율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거의 도지사를 다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도지사들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나면서 정책 공약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래서 마치 지자체들이 총선 공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좀 있어서. 그러고 보니 총선 때마다 사실 시도 공약이 발표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총선이나 대선에 있어서 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해찬 대표가 각계 부처 장관들과 이렇게 만나서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굉장히 국회가 파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민생경제라든가 이런 법안들이 전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국회 파행의 상대방인 한국당을 가서 오히려 더 먼저 찾아가고 장관들이 한국당에 더 협조를 구해야지 당대표와 오찬하면서 밥 먹고 얘기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오히려 빨리 한국당의 당대표나 산불 대책에 대해서도 차관들이 참여를 해야지 참여 시간 몇 분 남겨놓고 취소를 해서 오히려 정권 눈치나 청와대 눈치만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파행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좀 지적을 해 주신 거네.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신문이 여기 보면 뭐 문팬의 적이라고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김병욱 의원님. 이재명 지사와 이른바 이제 친문 간에 약간 불필요했던 관계가 있었다라고 통상 알려지고 있어요.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까, 그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언론이 우리 양정철 원장을 너무 띄워준다. 너무 띄워준다. 너무 띄워준다.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기사를 보면 이제 그 문팬 또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 이렇게 하면서 양측의 과거에 불편했던 관계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의 팬클럽 중에서 극렬 팬클럽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팬클럽도 있고요.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후보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계층의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언론에서 이제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같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란 큰 집에서 다양한 이제 지도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이라는 큰 틀에서 지지를 하고 후원을 하고 아까 양정철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뽑아놓은 도지사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큰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극렬 지지자 사이에서의 서로 오가는 얘기들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언론에 과대해서 포장해서 보도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저희한테는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이 뜻을 우리가 겸허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전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다 생각하고요. 예. 우리 양정철 원장님께서 그다음에 서울시장, 예. 그다음에 경기지사, 예. 그리고 다른 한국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곳도 예. 방문해서 그쪽의 지역 현안을 듣고 함께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은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연구라는 게 결국에 현실을 파악하고 리서치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의 단체장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다 방문해서 MOU를 체결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연구원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본업에 충실한 행보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은 지금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한 지금 두 개의 기사, 두 가지 주제로 기사를 봤는데 이제 소통과 화합으로 좀 봐달라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소통과 화합. 정당 내 소통과 화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당은요, 이 두 가지는 없는 거 아닐까요? 소통은 뭐 얘기는 하니까 소통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화합하고는 아무리 봐도 거리가 멉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주재 첫 의총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발언들이 상당히 거칩니다. 지상욱 의원, 당은 손 대표 시다바리가 아니다. 이 정도 얘기를 던지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당권파, 퇴진파 얼굴 붉히며 설전을 벌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서류를 뭐 책상에 던지고 나가는 모습까지 포착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나왔던 내용의 그 핵심은요. 이 당권파, 퇴진파가요. 이른바 이 혁신위원회 뭐 출범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르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제 나온 말들이 이렇습니다. 여기 소개가 돼 있네요. 이혜윤 의원은요.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사조직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찬열 의원도 거기 이사입니다. 사조직, 우두머리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 이찬열 의원이 뭔가 반박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진실 공방이 좀 있어요. 이찬열 의원이 회의 도중에 나가며 이혜훈 의원을 향해 양아치라고 발언했는지. 본인은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걸 들었다라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사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몇 가지 쓰나 서너 가지 표현이요. 상당히 거칩니다. 막말에 가까운 표현들이에요. 막말. 자, 그럼 어제 바른미래당 상황을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르신 폄훼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도를 넘는 막말입니다. 꼭두각시들 데리고 자한당으로 가라. 이찬열 의원 본인은 당연히 별일이 아니라 윤리위에서 징계 면제돼야 되고 하태경 최고는 징계돼야 된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편파적으로 해서 당의 지지도를 깎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들으시나 본데 잘 들으십시오. 말을 제대로 해요 좀. 제대로 잘했습니다. 말하면 다 아닌가? 바른미래당이 동아시아 미래포럼의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차도살인의 방법으로 윤리를 운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사보임 하는데 다른 당 와서 난리법석 도는데 같이 가서 그걸 해야 됩니까?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국민들한테 부끄러워졌습니다. 남의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끼어듭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의총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뭘 모르기는 모릅니까? 말도 못하고. 자,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지. 네. 이승우 변호사. 의총 모습이 저 정도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 정도로 모여서 말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같은 당에 있죠?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네. 좀 부끄러운 현실이죠. 다만 이제 원래 당초 취지가 바른미래당이 여야가 화합하고 예전에 과거에 그리고 영남과 호남이 함께해서 정말 전국적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TK, PK 영남 지역에서는
또 바른정당 쪽의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고 또 호남 의원들은 또 진보를 원한다거나 중도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다퉜는데요. 지금 이제 새롭게 뭔가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가 다시 한번 합쳐보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손학규 대표께서는 이제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또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중도 정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계속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웃기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당이 이 바른미래당이 이 정도가 됐으면 또 손학규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또 젊은 층들에게 또는 새로운 인재들에게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또는 추석 전까지 10%가 오르지 않으면 뭐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추석 전까지 내가 이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 지지율 올라서 다행이면 당권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 자체가 더 바른미래당을 죽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우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계속 맞서겠네요. 지금 거칠 놓고요.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 이런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정당들 사항을 쭉 하나씩 지금 짚어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빠졌죠. 그래서 기사는 없지만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둘러싼 막말 논란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우리 당을 적절하게 지휘하고 또 관리하지 못한 이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하고 싶은 말씀, 돌이라도 던지시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자, 돌을 던지면 도이라도 맞겠다. 할 말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재발한다면 응분의 조치를 강조했어요. 응분의 조치. 자, 정우갑 위원님. 자, 당대표가 이제 전국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말 논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여러 가지 한국당 입장에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선명성,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된 공간 속에서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쌓아놓았 게 있다손 치면은 그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 왜 계속 반복될 것이냐. 앞서 이제 황 대표도 응분해 줬지 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거 사례를 보면 5.18도 그렇고 세월호 폄훼 발언도 그렇고 당시에 황 대표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 결과를 보면은 역시 용도삼에 그친다. 그러니까 그 같은 점들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발되는 것 아닌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말이거든요. 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바른미래당도 살펴봤습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이거는 정치인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예의, 범절 이게 사라져가는 공간으로 인식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을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상대방의 아픔을 주거나 또 사실을 왜곡해서 잘못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지도자격인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스스로의 자정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가고 말 그대로 정말 응분의 조치를 통해서 단절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이게 병행이 돼야지만 여든 야든 떠나서 당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정치권 막말 논란이 꽤 심각하게 진행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각 당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봐서 이 막말은 전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자,
자, 김연아 의원님,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저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당대표 당선 이후에 예. 한국당이 많이 전열을 정비해가고 있는 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당원들, 의원들의 어떤 그런 말실수에 대해서 예.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정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치 현실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것에 대해서 예.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하면 예.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두고 말로 정책의 내용으로 예. 서로 대결을 하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 사라진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계속 말실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100명이 넘는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당과 청와대로부터 제1야당의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근데 뭐 그게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의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예. 101명이고 또 저희가 정당 지지율로 보면 사실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중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예. 지금 보면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간에 뭐 친문이냐 예. 반문이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국민의 민심을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려봅니다. 뭐 김연아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끝부분 앞으로는 좀 조심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방점을 좀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또 재발하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까지 얘기했으니까요. 일단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요 2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구직 촉진 수당 제도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비교해볼 신문은요. 경향신문 기사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똑같이 어제 정부가 공개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체적으로는 구직 촉진 수당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씩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업 빈곤층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그리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 최대 6개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네요.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는 메우고 고용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좀 더 촘촘하게 일자리를 챙기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서울신문은 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수당 매달 50만 원. 그러니까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예를 들면 치킨집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최장 6개월. 그러자 여기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총선용 포주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도 나온다. 그러네요. 여기 또 다른 기사. 서울신문에 다른 기사가 있는데 좀 더 분석했습니다. 또 혈세다. 내년에만 5,040억 원. 난제에 또 재정을 투입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자영업자분들은요. 노란 우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매월 적립금을 내서 만약에 더 이상 장사가 어려워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적립금 나온 거에 기준해서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뭔가 구직 촉진 수당을 준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제도를 먼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우산 공제에는 이미 돈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냐? 이미 돈을 내고 있는데. 최대 300만 원 수령, 뭐 도덕적 해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는 초점을 폐업 영세 자영업자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근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의 기사 연속해서 봤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세요?
좀 안타까운 게요. 예. 폐업을 안 되게 정부가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게 가장 좋죠. 왜 폐업이 되고 나서 6개월간 50만 원씩 주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나쁜 건 없습니다. 최저임금 올리자고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소득을 늘려주겠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시켜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예. 그리고 법인세를 올려서 사회에 좀 더 환원시켜주겠다. 예, 예.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 예. 그런데 이게 의도와 달리 적용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렸더니 일자리를 잃고요.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니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정 확장 정책을 예. 펼치고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민간 쪽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인세만 올리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정책이 폐업을 안 하게 만들도록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폐업이 된 이후에 사후 땜질 처리만 계속 하고 있지 않나. 뭔가 지금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잘못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이제 일자리 안전망, 실업 안전망인데 뭐 다층 구조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른바 한국형 실업 구조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이제 신문마다 좀 평가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경향신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업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신문은 또 혈세 투입, 총선 퍼주기 아니냐 이렇게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서 나머지 세 분께서 한 1분 정도씩 발언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의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예. 어느 누군가는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는 성장이라는 말을 떼어야 할 것 같고요. 무너지는 경제 구멍구멍에 온갖 세금으로 예. 다 그 구멍을 막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지금 우리 고용시장에 여러 가지 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메우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저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세금으로 계속 메우는 것이 저는 정답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앞으로 참 어떻게 더 이상 이 세금으로 특히 인구는 줄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 세금으로 버티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지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께서는 이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예. 큰 틀에서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OECD라든지 IMF라든지 예. 또 국내 KDI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점점 당분간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좀 안 좋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공백을 메꿔라. 예. 이런 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밖에서도 그런 조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하고 거죠. 있죠. 예. 이거는 어느 기관이든 다 똑같은 그런 저희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정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예. 강화하고 예.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정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나 이런 그 영세 자영업자, 예. 그다음에 청년 실업자, 예. 그다음에 경력 단절력 예.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에게 복지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하는 거는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자 예.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 예. 사회 초년생이 되고요. 또 예. 취직이 되면 직장이 되고 그러다가 또 실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는 고용된 사람에게 대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장려 EITC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런 것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취직을 해야 고용보험도 적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것도 한 40~50%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 나머지 50%는 공백이고요. 그리고 또 직장을 갔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실업급여를 주고 예.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직장을 아직 잡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에 미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예.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리가 OECD에 비해서 워낙 자영업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폐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조에 우리가 살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공백을 메꿔내고 예. 그분들에게 재기,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국회가 빨리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혹시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가 상호 논의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단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지는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예. 이것이 제대로 수요자한테 이 복지가 전달되고 있을까라는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욱 의원도 그렇고 김연아 의원도 각각 좀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언론마다 좀 다루는 방점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조은갑 의원님. 나랑 굉장히 토론이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당연히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재정과 금리 문제인데 재정을 통한 어떤 지원 방안 등이 저는 뭐 수반되는 것이 꼭 지적될 사항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김 의원 얘기하셨듯이 그 세원이라는 게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취지대로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점. 그러니까 다행히 뭐 여기 구직자와 취업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단된다라는 여러 이제 보완 조치를 합니다만 그러나 실적인 집행 과정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돈이 헛돈이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 속에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하나 앞서 뭐 말씀하시는 당연히 이제 국가로서는 성장에 대한 동력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의 위기 때문에 당장에 뭐 어떤 새로운 산업을 찾기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든가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을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충분히 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항상 돈, 그 부담은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항상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런 사고는 과연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 이 고민이 묻어납니다,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요. 차은행 청첩장이 예비 신부 꿈 짓밟은 조현병 역주행이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요. 새벽에 집을 나갔는데 3세 아들을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이 모습입니다. 옆에 보면 여기 트럭이 가고 있죠? 이 차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트럭은 거꾸로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쪽 중앙분리대 바짝 붙어서 좀 가고 있죠.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을 해서 3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주 오던 차량에 탑승한 분이 바로 결혼을 한 달 앞둔 여성분이었어요. 그리고 청첩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결혼 앞둔 20대 여성 승용차와 정면 충돌 3명이 모두 숨졌다. 이 40대 남성의 유족은요. 몇 년 전부터 병 치료를 받다 2달 전에 약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뭐 같은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아랫부분을 좀 봐주시죠. 2월에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 통보했지만 센터는 등록 안에 관리가 구멍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런 뭔가 좀 아쉬운 대목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였고 비상등을 킨 상황에서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신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고의성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희 경찰에 신고가 지금 영상에 보시면 목격자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경찰차도 쫓아갑니다. 저 경찰차가 어떻게 쫓을 수 있었냐면요. 새벽에 이 40대 남성의 아내가 깨보니까 남편과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한 거죠. 그런데 신고한 지 불과 10분도 안 돼서 저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수근 변호사. 조현병 환자들의 운전면허 그리고 운전.
이 부분이 또 다시 약간 쟁점처럼 떠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건 안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자신의 그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고지 내역. 그래서 자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던가 또는 장애 등급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되고요. 고지했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운전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조현병 환자들께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특별히 뭐 장애 등급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기간 통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치료 경력이 있다면 운전면허증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같은 거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조현병 환자나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끊었을 때 그 직후가 가장 위험한 건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 같습니다. 질병을 이겨내고자 약을 끊었더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니까요. 이 사연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또 예비 신부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현병 환자와 관련해서 물론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다 그런 일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 일부가 이런 교통사고 그리고 최근엔 살인사건 이렇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다루고 있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도 공개되고 그리고 저 사연까지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 소식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른바 숙청설, 근신설, 총살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에요.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다. 미국 언론입니다. CNN, 북한 김혁철 구금 조사 받고 있다. 처형됐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었죠. 근데 구금 조사 받고 있다는 보도예요. 그리고 근신 중이라던 김여정도 등장을 했다. 이런 겁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여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 대체조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옆에니까 북한은 앉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여전히 위상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김여정도 공식 석상 등장했다. 북한 하노이 이후 조직 정비 완료 관측한 건 아니냐. 여기 있습니다. 집단 대체조 공연 관람했다. 리설주 옆자리로 위상이 높아진 듯. 근신설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위상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는 무슨 강제 노역설 이렇게 있었는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처형설이 돌던 김혁철은 목격했다는 소문이 돈다. 그리고 아까 CNN 보도에서는 지금 근신 중이다. 조사받고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 내용과 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후속 보도들이 이제 다른 내용들이 나온 거죠. 일단 김병우 의원님. 북한 보도 물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는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국익과 관련된 외교,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좀 더 팩트에 근거한 사실 보도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강효상 의원의 남북 클린턴과 우리 대통령과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한미정상 통화 내역이 일부 공개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걱정을 자아냈고요. 이번에도 김여정 제1부부장,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 김혁철, 숙청설, 장기 노역설, 이렇게 강제 노역설 이런 것들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급기야 또 한국당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신상필벌하는 것이 하는 것을 보니까 김정일이가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이런 정도의 발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남북 관계라든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또 알려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쟁의 도구화가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언론으로서는 신속하게 사실을 알리는 책임이 있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남북 문제와 외교 관계, 통상 관계 이런 국익과 관련돼 있고 우리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보도를 해나가고 또한 우리 정치권도 설령 자기가 정보를 취득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 안보와 국익과 한미동맹에 얼마나 유리한지 불리한지라는 것을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기본 룰이 우리 정치권과 언론계에 자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먼저 나왔던 보도 내용이 좀 틀리게 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북한 내부에서 그동안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뭔가 근신됐다든가 뭐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위상이 좀 달라졌다든가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은 자리가 저 뒤쪽으로 밀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있기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북한 관련 최근의 보도 내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 기사, 특히 이제 오보 처리돼서 새롭게 정정돼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그 북한 관련돼서 굉장히 정보에 정통하다는 미국도 지금 북한에 대한 정보를 취집하는 데 사실은 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를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저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는 미국 해석 틀리고 우리 틀리고 북한 틀리고 또 타국에서 보는 평가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통한 정보를 갖고 지금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게 맞는지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점.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저희는 외교 라인에 있어서 정보를 잘 구축하고 또 조금 저희에게 실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한 소식은 전하기가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뭐 북한 매체가 보도한 건 분명히 그건 사실일 겁니다만 그 보도 전이거나 보도 위에 모습이 나타나는 어떤 인물을 다룰 때 참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요. 국내에서 있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른바 이제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어제 검찰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뒷말이 많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공소시효 지났다. 증거 불충분이다. 단서 없다. 줄줄이 면죄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검경 부실 수사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지났다. 청와대 외압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다음에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관련해서는 단서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한겨레는 꼬리 자르기로 끝난 셀프 수사. 꼬리 자르기 셀프 수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군요. 여기 내용 보시죠. 검경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여성 믿지 못했을 것. 왜 관련자 압수수색 안 했는지는 설명이 없다. 그리고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요, 부인 진술 늘어놓고 수사 불가다. 과거 수사 때 모습을 반복했다. 그리고 윤중천 리스트 의혹에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증거도 없어 유착 의심하기 어렵다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다. 어제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한 거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세계일보는 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줄줄이 혐의 없음 결론. 대통령 하명 수사 한계다. 이런 걸 지적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명 수사의 한계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검경 명운을 걸라라는 지시에 불교하고 어제 결과가 이랬어요. 그러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애초에 무리한 수사 지시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하네요.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민주당은 이번 수사도 신뢰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수근 변호사. 두 개 기사가 약간 좀 보는 관점 좀 달라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기소할 때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를 어제는 했습니다. 그러면 뇌물죄의 경우는 형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그걸 유죄가 된다면. 예,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 뇌물로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5년에서 한 12년 정도가 양형입니다. 예. 그래서 5년에서 12년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이제 하명 수사다 보니까 예.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끌어서 예. 한번 수사를 해봤는데 예. 일단 성폭행 수사가 안 되고 성접대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소리는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뭐 어떤 관계를 가져왔고 그 당시에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예. 김학의 씨는 몰랐다. 따라서 이제 성접대로 간 건데요. 예. 과거에도 이 사건을 성접대로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뇌물로도. 근데 과거에 수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과거 때는 아예 무슨 그런 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무슨 뭐 기소고. 문제는 뭐가. 지금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당시 수사 관련자들을 뭐 수사할 수조차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다음에 또한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나 차량이나 집이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돼서 예. 증거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10년, 12년이 지난 상황에서 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예견된 어떤 뭐 참사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예. 성접대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에게 윤중철 씨가 1억을 줘야 되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1억을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는 걸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삼자 뇌물죄라고 하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위해서 김학의 씨가 뇌물을 주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 이게 법정에서 굉장히 논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만약 이 1억 원이 깨진다면 김학의 씨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리는 겁니다. 예. 1억 원이 넘었을 때와 공소시효가 1억 원이 미만일 때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공소 유지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뭐 2달 넘게 했다면 용두사미가 된 거네요. 뭐 그렇습니다. 딱히 뭐 저 정도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렇게 수사를 한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은갑 의원님, 특히 윤중천 리스트와 관련해서 과거사위원회가 특정 인물들을 거론했는데 어제 수사에서는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뭐 기소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소송하겠다 지금 나서는 것 같아요. 또 과거사위원회. 그렇죠. 이제 역공을 펴겠다는 것인데 예. 어쨌든 이번 이제 발단은 당시 이제 동영상 등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 경찰 수사 결과가 그렇게 됐느냐.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제 검찰 봐도 그 동영상의 존재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까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여성 피해자들 증언도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검찰 발표를 보면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풀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단 어떤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자체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버닝썬 수사도 그렇고 검찰 경찰의 일련의 수사를 보면은 과연 제 식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굵직한 사안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계속 이런 모습이니까 불신이 커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네. 아무튼 이 김학의 전 차관과 둘러싼 어제 검찰의 수사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다시 뭔가 또 불거지는가요?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기사 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는군요. 넘겨주세요. 자, 지금 천안문 사태 30주년인데요. 중국에는요, 뭐 인터넷 광장 전방위 통제, 그래서 침묵의 태난먼이다. 대신에 대만, 홍콩에서는 추모 행사가 있다고도 합니다. 침묵의 태난먼, 통제가 심하다군요.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류현진입니다. 야구공을 던지는 모습의 이 조형물, 누가 떠오르시나요? 정답은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입니다. 이곳은 인천 송림동의 류현진 야구거리로 류 선수가 졸업한 고등학교 주변에 조성돼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최근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미국 내셔널리그 5월의 투수로 선정되기도 했죠.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바닥 브리핑입니다. 노트북을 든 기자들과 그 가운데 앉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 대변인의 모습인데요. 정 대변인은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국회 복도 바닥에 앉아 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하루 앞서 나온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벌레질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영수증입니다. 글로벌 음료 브랜드의 미국 내 매장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직원들이 고객명에 한국인 손님에겐 제키챈을, 흑인에겐 인종 비하 표현을 썼습니다. 제키챈은 중화권 스타 성룡의 영어 이름이죠. 피해 손님은 아시아인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했는데요. 음료회사 측은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 교육을 위해 잠시 매장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기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